네, 그러면 이제 뒤에 뭐 14페이지에 있는 표 1-1은 참고만 할게요. 지금 봤던 이거 있죠? 네, 거기 보시면 네, 한국은요. 고령화 사회 2000년도에 진입했죠. 그리고 고령 사회로 진입이 18년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고령은 26년으로. 그래서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8년 정도죠. 그 다음에 고령에서 초고령 가는 건 8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일본은요. 참고만 하세요. 여기는 시험에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일본은요. 70년도에 고령화에 됐고 고령사회로 가는데 2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2006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게 일본보다도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942년도에 이미 고령화가 됐지만 고령사회는 2013년도 71년이나 걸렸네요. 남들은 70년에 하는 걸 우리는 18년에. 그죠? 네. 그래서 뭐든지 했다 하면 1등.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어쨌든 네, 그래서 요거 성격 알아두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 보시면 여기는 그냥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뭐 이제 2012년도에 출생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는 그 기대 수명이 77.9, 여자는 84.6년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바로 밑에 줄 끝에 네, 2012년 출생아의 남녀 간의 기대 수명 차이가 한 6.7년 정도 된다. 한 평균 한 7년 조금 못 미치네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네. 그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려면, 네. 어떻게 되죠? 한날 한시에 가려면? 남자가 여자보다 7살 연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7살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시면 같이 갈 수 있고, 여자는 배우자를 7살 연하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다 보면 꽃마신랑 그래서 친부가 더 나이가 더 많았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남녀 기대 수명 차이가 한 6.7년 정도 된다. 그랬고, 네, 예전에는 더 길었어요. 그게 뭐 8점 몇 년이었는데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6.7에서 6.9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뭐 그런 성격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대부분 요즘에 남자가 나이가 한 3, 4살 많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남자가 3, 4살 많은데 여자는 또 7년을 더 산다. 그럼 결국은 남편 사망 후 10년 정도는 혼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만을 위한 은퇴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부담의 증가. 그러면 뒤에 넘겨보시면요. 표 1-2가 있죠. 네. 그 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표 밑에 있는 깨알 같은 공식이 있어요. 네,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공식이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위에 주석이 표에 중2 가정에 보면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공식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공식을 단순 암기하시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인구를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보시면 공식은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네, 보시면 0에서 14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년 인구 또는 유소년 인구 이렇게 불러요. 네, 유년 또는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15에서 64세를 생산 인구. 다른 말로는 경제활동 인구, 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부터 노년 인구, 네,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면 부양비, 네, 부양비는요, 당연히 분모에 누가 오는 거예요, 무조건? 네, 이 생산인구, 네, 생산인구가 이 부양비의 분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총 부양비다. 그러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그쵸? 경제 활동을 못하는 이 두 인구를 이 15에서 64세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0에서 14세 플러스 65세 이상. 네, 이것을 뭐로 나누면 총 부양비가 되는 거예요. 15에서 64세. 네, 이렇게 하면 총 부양비가 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다. 그러면 0에서 14세만 나눠주면 되겠죠? 네, 0에서 14세를 15에서 64세로. 네, 노년 부양비다. 그러면은, 네, 노년 인구를, 65세를, 65세 이상을, 15에서 64세로 나누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3개 인구 나누실 수 있으면 되죠. 14세까지. 그 다음 15에서 64세, 65세 이상.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령화, 노년, 이거랑 관계된 건 다 65세 이상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아까 유엔에서 정해놓은 기준도 65세 이상 기준이라고 했죠? 60세 아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나누는 것도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로 본다. 네.
그래서 부양비는 쉽게 갈 수 있고요. 이제 노령화 지수예요. 노령화라는 건 앞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65세를 0에서 14로 나눠주는 거예요. 옆에다가 쓸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걸치니까. 노령화 지수는 네, 0에서 14세를 아니죠. 65세 이상을 네, 65세 이상을 0에서 14세로 네, 이걸로 나눠주시는 게 노령화 지수예요. 그래서 거기다 다 100만 곱하는 거죠. 공식에서는.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 0에서 14세가, 결국 0에서 14세가 이 생산인구로 진입될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보시면 노령화 지수가 60이라는 의미는 이게 만약 60%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유년인구, 즉 0에서 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또는 노령인구 65세 이상이 60명이라는 뜻이다. 근데 여기 15에서 64세, 즉 생산 인구 15에서 64세 100명당 고령 인구 60명이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여기 0에서 14세. 여기가 네, 15에서 64세가 아니라는 거 네, 이걸로 많이 바꿔요.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에 생산 가능 인구로 들어올 이 0에서 14세를 분모로 하니까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단락에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디? 장래, 현재 이러면 틀리겠죠? 네. 여기는 진짜 현재로 바꿔놓으면 이거 맞추는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적당히 공부하시면 다 맞거든요.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현재 생산 연령 인구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해서 부양할 노년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면 대부분 넘어가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노령화 지수는 장래, 그죠? 장래. 0에서 14세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꼭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인구 고령화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해요. 네, 근데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 또 그걸로 인해서 기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먼저 문제점을 볼게요. 네, 문제점과 기회. 네,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요. 네, 우리 앞에 잠깐 살펴봤듯이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지만 현실적인 은퇴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다. 실행력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빈곤층이 많이 증가하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고 독거노인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기 간호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죠. 65세 이상이 되면 생활자금만큼이나 네, 의료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인성 질병들은 이게 하루 아침에 또 고쳐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계속 옆에서 네, 보조를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간병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 및 실행력의 부족이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네,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네, 오늘날 은퇴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경제 활동에서만 은퇴했을 뿐. 네, 경제 활동에서만 은퇴했을 뿐 동그라미. 네, 생활과 구매 활동에서는 은퇴하지 않았다의 동그라미. 네. 그렇죠? 네, 소득은 중단되지만 경제 활동은 은퇴했지만 소비는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과 구매 활동에서는 은퇴하지 않았다. 아주 잘 바꿔서 나오니까요. 얘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온다는 거죠. 네, 요즘 은퇴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경제 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면 구매 활동도 현저하게 위축된다. 이러면 어때요? 틀린 말이죠. 네, 구매 활동에서 은퇴하지 않았다. 크게 줄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매 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된다. 또는 구매 활동에서 은퇴한다. 이러면 그건 앞에서 삶으로부터의 은퇴가 아니다랑 똑같은 말이죠. 네,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구매 활동은 은퇴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 빈곤층의 증가는 네,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 상당 부분이 누구다?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이다. 그랬네요. 네. 또한 빈곤층의 대부분은 자신의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준비나 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생활 양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네 줄은요. 지문으로 잘 나와요. 어렵지는 않은데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도 가끔 지문에 나오는 거니까, 네. 대부분이 노후 생계를 공적연금이나 자녀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노후 생활 지원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랬죠.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넘어가서, 네. 또 첫 번째 줄에도 비슷한 얘기네요. 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식은 급격히
약화, 강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약화되어 앞으로 은퇴할 예비자들에게 경제적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장기 간호 계획의 증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장기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었네요. 미국의 동그라미 딱 쳐주시고 네, 80에서 84세의 노인들 중 3분의 1이고요. 85세 이상 중에서는 2분의 1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간호보조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85세 이상 2분의 1. 네, 뒤에서 나오겠지만 85세 이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노인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 절대 노인, 즉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를 봐도 2분의 1 정도가 타인의 간호보조가 필요하다. 그거 잘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장기 간호가, 노인들의 장기 간호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네,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네, 불가능하다 그래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충분하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만 한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있기는 있지만 미흡하다였죠. 앞에서 뭐 전무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있긴 있지만 미흡하다. 최소한의 지원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간병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네, 지금까지 문제점을 봤고요. 이제 기회를 볼게요. 네, 왜 인구 고령화가 또 우리에게 주는 기회. 두 번째 줄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 첫째 보시니까 금융산업의 제도 정보로 은퇴 및 보험 시장에서 여러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퇴와 관련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뭐 연금이라던가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의 등장은 은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고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증대될 것이다. 네, 그래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니까 이제 당연히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넓어지는 게 장점이고요. 자산관리의 니즈가 증대된다. 이 얘기는 재무설계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세 번째예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고령자 간병 관련 민영보험 및 리스크관리 사업이 확대가 가능하다. 여기 확대가 중요한 말이네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고령자 간병 관련이나 민영보험 및 리스크 관리 사업이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왠지 그럴듯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 간병 분야가 이제 중요성이 점점 강조가 되겠죠. 지금까지 인식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요즘에 아마 다니시다 보면 노인 요양병원이 그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확대, 여기 축소 아니에요.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교재 진도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네, 주요 내용,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핵심 용어 중에 우리 1절에서 은퇴설계 정의와 은퇴설계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었죠. 그래서 은퇴설계 정의는 일단 필요한 자금, 은퇴 후 필요한 자금과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은퇴설계는 은퇴 후에 네,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이나 건강의 문제, 비재무적인 것도 네, 준비를 같이 하는 경제활동계의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다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어디에 의존한다? 네, 국민연금 같은 국가 지원을 의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산층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금이나 다양한 자산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고요. 네, 은퇴는 삶으로부터 은퇴다? 아니죠. 네, 일과 직업으로부터 은퇴고 삶으로부터 은퇴는 아니다. 우리 3단계로 나누면 성장 준비, 경제활동, 은퇴기 중에 어디가 제일 길다? 네, 은퇴기가 가장 길 것이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설계의 필요성에서는요, 뭐 이제 사회 경제 환경이 바뀌어서 스스로 은퇴 소득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거기서는 경제활동 기간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 그랬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대신에 노후에 사는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대책은 어떻다? 미흡하다 그래야 된다 그랬죠. 전무는 아니고요. 있긴 있는데 최소한의 지원이니까 미흡하다. 네, 그리고 가족에게 부양을 의지하기는 이제 힘들게 됐죠. 핵가족화가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환경도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은 위축되고 네, 자본 집약적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 지식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모든 계층에게 은퇴 설계는 필요하다.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그런데 근로소득자는 어느 정도 3층 보장이 기본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자영업이나 전문직은 자신의 선택폭이 넓은 만큼 은퇴 설계가 어렵다. 주의하시고요. 여성은 특화된 은퇴 설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화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죠.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랬고요.
그래서 은퇴 설계는 모든 계층에게 필요하고 네, 특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다. 그랬죠? 네, 우리 2절에서는 이제 고령화 사회, 뭐 부양비, 노령화 지수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고령화 사회 이게 유엔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다. 몇에서 몇 프로? 7에서 14%. 몇 세 이상?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령, 그 다음에 고령은 14에서 20, 초고령은 20. 그래서 7, 14, 20. 고령화, 고령, 초고령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식 외웠었죠?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네, 부양비의 분모는 항상 뭐다? 네, 15에서 64세 생산 인구다 그랬죠. 네, 그다음 분자가 총 부양비면 0에서 14 플러스 65세 이상을 다 더한 거고. 네, 그다음 유소년 유년 부양비면 0에서 14가 분자. 그다음에 네. 노년 부양비면 65세를 네, 15에서 64로 나누는 것이다. 노령화 지수는 네, 현재가 아니라 향후 미래의 네, 그 노령화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네, 0에서 14. 앞으로 미래에 장래에 생산인구로 들어올 0에서 14를 분모로 하고 네, 당연히 분자는 노령화니까 65세 이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60이라는 것은 0에서 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이 몇 명이다? 네, 60이니까 60명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